동물과 식물, 자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재밌는 자연학교입니다. 오늘은 동네 관찰자 최성용 작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끝나자마자 또 딱 출연을 해주셨네요. 어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이제 출연하기 전에 그 작가님하고 원고 조율을 하는데 거기에 질문에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가 써 있어서 예. 정말 당황했거든요. 나 크리스마스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시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마침 또 저희 아들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바쁘고 기말고사를 왜 크리스마스 전에 안 끝내주고 길게 가지? 그게 그 학교 공사 때문에 뭐 일정이 좀 꼬였어요. 그리고 저랑 아내는 감기 때문에 막 골골대고 지금도 제가 감기는 다 나은 것 같은데 네. 머리가 아직도 띵한 상태입니다. 오늘 저도 약간 머리가 띵한데 띵한 사람 둘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선생님.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물어보셔서 네. 마침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네. 한 주 전쯤에 그나마 그래도 오늘 이 코너와 좀 어울리는 활동을 제가 했더라고요. 즐거운 일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천이나 인천 근교를 걷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지난번에 갔던 곳이 대장들녘이라는 곳이에요. 대장들녘이요. 네, 여기가 네. 그 유명한 대장동인가요? 조금 덜 유명한 대장동이죠. 그 유명한 대장동은 성남시죠. 그렇죠. 아하, 네. 여기도 대장들녘이라고 하는구나. 여기는 부천에 있고요. 네. 그러니까 부천은 인천하고 서울 사이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면적은 굉장히 작은데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밀도로 최고. 정말. 2위가 수원인데요. 네. 근데 수원은 여기저기 빈 공터가 많아서 저는 근데 수원이 한 1,2제곱킬로미터당 10,000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밀도가 높대요? 부천이 15,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높죠. 네네.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여서 뭐 문화시설이나 생활시설 같은 거는 많이 있는데 뭐 자연을 좀 관찰할 수 있다거나 뭐 이렇게 좀 푸릇푸릇한 공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곳이 부천인데요. 맞아요. 그런 부천에서 이제 대장들녘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그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천 시민들에게. 그렇죠. 그 김포공항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넓은 농지가 예전에 있었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 마곡지구. 네, 마곡이 지금 신도시가 됐는데. 그렇죠. 서울에 있는 마지막 빈터 하다가 네. 이제 신도시 세운다고. 거기도 그러죠. 이제 우리가 불렀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미개발지 뭐 이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못한 곳 같은 이미지로 미개발지.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곳이 이제 농지였었죠. 네. 농지였던 곳이 이제 지금은 신도시로 바뀌었고 그것과 이제 비슷한 그 과정을 대장들녘이 겪고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넓은 농지가 있고 그 농지는 지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 개발 제한 구역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1, 2등급이 주로 거의 대부분이어서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대장들녘이라고 안 부르고 대장지구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개발 제한 구역이 1, 2등급이어도 이게 신도시가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네. 대장 신도시가 되겠죠. 네. 지금은 아직 공사 텃밭이 정도 이제 곳곳에 진행되어 있고 이제 네. 농사를 안 지은 지는 조금 됐고요. 그 상태에서 저는 대장들녘을 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생태 모니터링을 했던 분하고 같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그 황조롱이랑 잿빛 개구리매라고 혹시 아세요? 그걸 저한테 자꾸 네. 아시냐고 여쭤보면 제가 네. 황조롱이도 지금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제가 뭔가 좀 더 잿빛 두루미요? 아니요. 제두루미? 저까지 잿빛 개구리매. 잿빛 개구리매요. 네. 맨데 개구리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게 네. 재밌는 건 아니고 끝이 이제 매로 끝나는데 예. 얘는 맥과가 아니라 수리과예요. 근데 수리과의 어쨌든 맹금류인데
황조롱이보다 한 두세 배 정도 크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 공중에서 막 싸우고 있는 혈투의 장면을 또 아, 직접 제가 보셨어요. 관찰을 하고 와우. 사진도 찍었죠. 보면은 황조롱이보다 훨씬 크지만 거의 막상막하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조롱이가 그렇게 잘 싸우는 새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간 분한테 쟤네 저렇게 원래 막상막한가요? 물어봤더니 황조롱이는 텃새여서 네. 그곳의 지리를 아주 잘 알고 잿빛 개구리매는 겨울 철새여서 좀 그런 장소에서 좀 밀리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자기 집에서 누구는 뭘 먹고 들어간다. 그런 표현이 있죠. 예. 네, 그런 것도 보고 물떼까치라고 떼까치라는 좀 작은 맹금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새도 봤고 그 뭐 잿빛 개구리매나 뭐 물떼까치나 아주 귀한 새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서울, 인천, 부천 같은 대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들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럼에도 그 대장들녘은 굉장히 많은 새들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생태적으로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던 그런 공간이었고 유명한 것이 이제 제두루미가 제두루미. 매년 겨울이면 날아오고요. 아, 대장들녘으로요. 네,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새가 살고 금개구리나 수원 청개구리 같은 좀 멸종 위기종 양서류들도 많이 사는 공간입니다. 두루미가 아무데나 안 오잖아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인천에 굉장히 많이 왔고요. 두루미가요. 그래서 지금 인천을 상징하는 시조, 시를 상징하는 새가 두루미예요. 지금도. 지금 저희가 청라 신도시, 네. 청라 쪽에 있는 이제 갯벌을 매립해서 만들었는데 갯벌 매립하기 전에 그곳이 두루미가 도래하는 곳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소였어요. 그럴 정도로 수도권에도 굉장히 많은 두루미가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걔네들이 올 만한 공간이 많이 사라지니까 조금 더 수도권에서는 더 위쪽으로 강화도 이쪽으로도 좀 많이 오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대장들녘을 막 걷고 있었는데 같이 생태 모니터링을 했던 분이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공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어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좋은데 왜 개발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의 의견은 대장들녘을 들녘으로 그대로 두는 걸 더 좋아한다. 근데 왜 이런 결정이 났지?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들었던 생각은 뭐 대장들녘을 오는 사람들은 대장들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네. 그 결이 맞으니까 그렇죠. 같이 친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대장들녘이라는 공간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뭐 이득이라던가 대장들녘 바깥에서 이제 그 공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도시에 이제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성격 규정을 지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만 대장들녘 같은 경우도 그 두 가지 생각이 부딪혔을 때 결과적으로는 아파트가 이겨서 이제 곧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선생님처럼 생활 속의 생태 관찰을 할 공간이 하나 사라지는 거네요. 네.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커다란 덩어리 하나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런 도시라는 게 시민들과 상관없는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시장과 같은 뭐 이제 행정가들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도시 전문가들의 입김도 있고 분석이나 뭐 공부들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시민들 공공적으로 개개인들 시민들이 얻는 이익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이 더 이제 강하게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운명이 많이 바뀌기도 하죠. 오늘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 하천 이야기를 하겠다고 고르셨는데 오늘 도시 하천 얘기를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네. 머리가 많이 무거우신가요? 그동안은 제가 그 도시 그 관찰 대상 뭐 새나 뭐 네. 풀이나 나무 네, 이런 네.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자연 관찰한다라고 하면 딱 떠올릴 만한 공간 어디서 자연 관찰을 할까라고 하면 가깝게는 뭐 앞마당이나 공원. 네, 공원, 아파트 정원, 가로수길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도시 하천도 굉장히 중요한 그 관찰지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 사는 곳 가까이에 가보면 그래도 하천 멀지 않은 곳에서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가보시면 겨울철새들이 많이 날라와서 백로 중에는 대백로와 같이 겨울철새가 좀 있을 거고 오리들도 좀 많이 있을 거고요. 뭐 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풀들이나 뭐 다른 자연환경들도 보실 수 있을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도시에 좀 깨끗하고 여러 자연이 함께하는 하천과 같이 산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 도시 역사에서 우리가 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동네에 흐르는 하천 떠올려 보면은 뭐 이렇게 새가 나라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건 잘 떠오르나요? 없었죠. 전 또 하천이 없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천이 있는 동네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하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네. 산으로 보통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아래쪽 평평한 데 살고 있잖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흐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시가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이 많이 흐르는 공간이고 그래서 주변에는 늘 하천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근처에 하천을 못 봤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하천이 땅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덮어버려서 네,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우리가 다니는 상당수의 길 아래에는 아직도 하천이 있다. 흐르고 있습니다. 네, 최성용 작가님과 2부에서 도시 하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쑥디님. 와, 최성용 작가 오셨네요. 귀한 손님 오셨네요. 잘 듣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질문을 주셨어요. 최성용 작가님, 집 근처에서 오전에 새 우는 소리가 잠깐씩 들려요. 새는 안 보이고 한겨울에 이 새는 무슨 새일까? 새 소리가 참 이뻤어요. 질문은 아니고 그냥 최성용 작가님께 인사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뭘 여쭤봐야 오전에 우는 겨울새는 뭐가 있을까요? 집 근처에서.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동안 다른 문자를 또 읽겠습니다. 1809님 새싹 문자로 오랜만이네요. 아버지가 개인 택시를 팔고 지금 파킨슨병으로 지내고 계세요. 아이고 마음 아프시겠어요. 감성 터프가이 6원입니다. 하시고 앞에 반가운 혜진 아나운서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느 분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1809님 저희가 5시부터 7시 반까지는 오늘의 기후로 바뀌었고요. 저는 김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터프가이 6원님 종종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9708님, 쑥디님, 저희는 회사 퇴근 시간이 6시에서 5시 반으로 30분 앞당겨졌어요. 아쉽게도 회사에서 오늘의 기후 들을 시간은 줄었지만 퇴근할 때 이어폰을 끼고 혼자 조용히 듣습니다. 이것도 색다른 기분이네요. 그러셨어요. 아유, 이렇게 퇴근길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708님. 그리고 최숙자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사연. 최성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산시랑 화성시 세솔동을 이어주는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습지에도 해마다 겨울철새가 많이 옵니다. 그중에서 오리떼가 많이 오는데 보면 벌써 어른 주먹만한 아기 병아리가 동동 떠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얼음 조각 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오리들을 찍었는데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셨는데 너무 예쁜데요. 이게 아기 철새들인가요? 네, 이거는 최성영 선생님께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무님이 질문 주셨어요. 하천의 물대새는 물가 자갈밭에 성도 없이 집을 짓는지 비가 올 때면 물이 차는데
집이 잠겨요. 그런데 왜 거기다 자꾸 집을 지을까요? 저도 관찰을 많이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 최성용 작가님 잠깐 쉬시라고 하려고 제가 문자를 읽었는데 문자가 다 질문입니다. 그리고 한종혜님 다른 질문. 겨울 공원에는 새가 없어요. 새소리도 안 들리고 봄에는 새가 무척 많고 겨울에는 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데 하천에는 있는 새가 공원에는 왜 없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그중에 제가 하나만 고르겠습니다. 아, 세 개 다 안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 골라서 답변해 주신다면요. 네, 그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봄에 이제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는 그때 이제 짝짓기철인 경우가 많아서 네. 걔네들은 이제 서로 짝을 찾기 위해서 소리를 많이 내죠.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왜 물가에는 겨울에 새가 있는데 공원엔 겨울에 새가 없을까요? 그 물가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오리들이 겨울에 많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물가에 찾아오는 오리의 대부분이 겨울 철새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물가에 더 많은 새들을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뭐 공원에 새가 없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공원에서도 새를 관찰하기는 겨울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뭇잎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여름이나 이럴 때는 나뭇잎이 많을 때는 소리는 들려도 그 소리 사이에 그 나뭇잎 사이에 있는 새를 찾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잎이 떨어져서 보기도 좋고 그리고 공원에 이제 열매가 많아서 산새들이 이제 가끔 내려와요. 그러니까 공원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는 있다. 네, 새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오는 산에서 내려온 새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저도 궁금해요, 선생님. 원어부님 질문. 하천의 물대새가 물가에 집을 지으면 물이 차면 잠겨버리는데 또 거기다 집을 짓는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자갈밭에 이렇게 짓는다. 막. 그게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물가에 짓는 것도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네. 늘 잠기는 데다가 그렇게 하진 않겠죠, 걔도. 좀 비켜서 덜 잠기는 데를 찾아가는데 네, 그러다가 그냥 근데 비가 어쩌다가 많이 비가 오다 많이 보면 오면 또 당하기도 잠기기도 하고. 나무 위에다가 뭐 집을 지어도 네. 때로는 뭐 무너지기도 하고 하니까요. 뭐 완벽한 건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원어무님. 그리고 1809님 새싹 문자로 아까 감성 터프가이 6원님. 네. 혜진 아나운서님이 그 5시 저희 시작하기 전에 4시부터 5시까지 뉴스앤뮤직 있잖아요. 오늘부터 진행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4시에서 5시, 평일 4시에서 5시 뉴스앤뮤직 진행자분을 찾으셨던 거네요. 네, 반갑습니다. 6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마도 그 물대새들 알의 색깔이 그 자갈밭 색깔하고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자갈밭에 그 집을 짓고 눈에 잘 안 띄는 네. 색깔로 알을 낳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갈밭하고 그 알 색깔이 비슷하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도시에 크고 작은 강이나 하천이 있죠. 무심하게 보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과 여러모로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자연이고 자원인데요. 우리가 강이나 하천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오늘 최성용 작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도시 하천을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2부로 넘어왔는데요. 1990년대 그때부터 하천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 그때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2000년도에 네, 청계천이 200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1990년대에는 어떤 걸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수원에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청개구리님이 선생님 도시하천 얘기한다고 하니까 수원천 유명하죠 하고 사진 보내주셨어요. 수원천에 나그네 새도 있고요. 제 눈엔 다 보이더라고요. 방화수류정도 있습니다 하고 막 수원천 자랑을 한참 하시는데 선생님이 지금 마침 수원천 얘기로 시작하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도시의 하천, 뭐 한강같이 큰 하천도 있지만 또 조그마한 소하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소하천들을 떠올리면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고 목이 들끓고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네. 이제 그게 보통은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하면서 도시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수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갖춰져서 네. 도시를 흐르는 소하천들을 거의 하수구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린 집이나 뭐 가게 같은 데서 버린 그 오물들, 그 더러운 물들이 하천으로 흐르게 되고 그래서 더럽고 냄새나고 목이 들끓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강 하천이라고 해서 직강 하천. 하천은 자연적으로 좀 구불구불하게 흐르는데 그거를 이제 일직선으로 만드는 거죠. 일직선으로 만들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물을 빨리 이제 바깥으로 빼낸다. 홍수가 나면은 빨리 물을 도시 빨리 흐르게 바깥으로 해서. 네. 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복개 하천이라고 해서 하천 위에 뚜껑을 씌우는 거죠. 네네. 근데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건 복개 하천이었어요. 왜냐하면 냄새 나니까. 그리고 또 그때 당시가 그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네. 자동차를 위한 공간, 그러니까 차도나 주차장 같은 게 모자라게 되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복개 하천만큼 좋은 게 없었죠. 왜냐하면 그건 공유 수면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따로 돈 내고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었어서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도시에 굉장히 많은 도로 밑에는 지금도 하천이 흐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많은 거죠. 그렇게 이제 거의 하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숨겨야 되는 공간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1995년에 수원에서 네. 큰 일이 있었습니다. 수원에서요. 네. 아, 청계천보다 먼저. 그렇죠. 네. 이때 이제 그 수원천을 복개하는 공사가 있었는데요. 수원천은 이제 수원 화성 안팎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이제 흐르는 하천인데 복개 공사를 그 성 바깥부터 하다가 점점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일부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저기서 뭐 물장구도 치고 놀았었는데 저거를 한번 뚜껑을 씌우고 나면 더 이상 저 하천을 우리가 수원천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원천 살리기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1995년 12월에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라는 거를 결성을 해요.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분들이 했던 것들이 뭐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문화재청에 이제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수원시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시민 토론회도 개최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1991년 그러니까는 복개를 하기 전에는 수원 시민들이 복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4%였어요. 아, 거기 그 하천이 흐르는 게 싫으셨구나. 네. 그때는. 그렇다가 그런 그 시민들의 활동이 있은 후에 네. 1996년이 되면 복개 찬성이 33%, 반대가 44%로 뒤집혀집니다. 야, 이런 캠페인이 효과가 있긴 있군요. 네. 와. 이때를 기록한 기록을 좀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시 수원 시민들은 어디 가나 수원천 복개 문제가 논쟁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때 시민들이 이 수원천을 어떻게 할 건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결과 이제 시민 여론은 바뀌게 됐고 1996년 5월에 수원시장이 복개 공사를 철회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복개를 하던 하천을 멈추고 생태 하천으로 돌리는 결정을 한 사례인 거죠. 이건 중간에 취소한 자치단체도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시작했는데 그만두기 쉽지 않잖아요. 네. 밀어붙일 텐데 대개는. 그렇구나. 그 수원천이 만약 이때 복개가 됐으면 방화수류장이 정말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아. 이름 방화수류장인데 밑에 그냥 도로야. 이럴 뻔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원천 복개 공사를 철회하고 수원천을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네.
그냥 뭐 복개공사 철회하고 그냥 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저분하니까 복개하려고 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태하천으로 바꾸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하수관거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수도로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하수가 그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주변 정리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 하천은 건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수량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전에는 직강 하천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또 다양한 그 풀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뭐 여울이나 소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원의 이제 수원천이 거의 우리나라 그 최초에 준하는 왜냐면 그 시기에 굉장히 몇 개의 하천들이 그 생태하천으로 바뀌게 되는데 네. 그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하천이고요. 제가 오늘 수원천하고 같이 이야기할 게 양재천하고 청계천 이야기를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냥 저 혼자서 이 수원천, 양재천, 청계천을 이 생태하천 복원의 3대 슈퍼스타라고 부르거든요. 3대 슈퍼스타요. 왜냐하면 네. 이 세 개가 우리나라 그 하천, 도시 하천 관리 정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양재천 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구 지역을 흐르는데 거기도 예전에 직강하천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조금 손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1995년에 여기를 이제 다시 관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강남구 공무원들이 그냥 그럼 직강하천 하지 말고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붙고 그러면서 양재천이 그 자연형 하천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까지 양재천하고 수원천 요 두 가지 하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그러니까 바뀐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사례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수원천의 시작은 시민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정말 열심히 설득해서 네. 여론과 행정을. 양재천의 시작은 공무원에서 시작됐고. 근데 양재천 혹시 수원천의 성공 사례가 참조가 된 건 아닌가요? 그거는 좀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돼서요. 아마 서로 영향을 주고받긴 했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그러면은 양재천을 생각한 공무원은 대단한 분이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두 개가 되고 나니까 엄청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하천을 좀 생태하천으로 바꾸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수원천으로 가가지고 수원천 시민들한테 막 배워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 중에 우리 동네 우리 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한 공무원들은 양재천으로 가가지고 이제 강남구 공무원들한테 이제 배우는 그런 네, 일들이 일어나죠. 예. 그랬구나. 그러면 저는 이게 재밌어요. 그 하천이 그냥 직강 하천 쭉 가는데 이거를 일부러 구불구불하게 만들고 소나 여울도 만들고 해서 네. 그냥 내버려둬서 자연 하천이 아니라 자연 하천이 되도록 바꿔준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도 복원하고 하면서 아 그랬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 도시 안의 소하천들은 우리가 생태하천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게 완전히 정말 교과서적인 생태하천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지 안에 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땅을 다 막아놔서 자연 물이 이제 밑으로 잘 스며들지 않고요. 그런 것들이 도시하천의 건천화를 더 많이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그 상수도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수도를 하수를 정화해가지고 다시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도시하천의 하천 유지 용수를 또 인공적으로 끌어오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하천들이 주변에 있게 되는 거죠. 수원천도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지금 1192님이 볼일 보러 운전하러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운 좋게 희숙님의 따뜻한
방송 들으며 갈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동네 개천의 새들이 예뻐서 며칠 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기도 이게 동네 하천이 막 수원천이나 양재천처럼 그런 게 아니어도 이 정도로 새가 날아올 수 있는 동네 하천들이 사실 경기도 지역에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안산 뭐 네. 여기저기 많이 생겼는데.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아하,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에 하천이 있으면 다들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죠.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도시 하천들을 다 덮었다고 한다면 네네. 신도시 만드는 곳에 기왕에 물길이 있으면 무조건 살리죠. 그게 이제 일종의 트렌드가 된 유행이 거고 된 거네요. 그렇게 그게. 하기까지는 이제 수원 시민들의 노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가 그 하천 복원하면은 가장 많은 사례로 떠올리는 게 이제 청계천인데, 네, 청계천. 청계천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은 어떤 시민 모임에서 청계천을 복원하자라는 그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 선생님의 청계천 평가가 정말 궁금한 게 네, 청계천 근처에 가서 놀고 즐기는 분들은 많지만 네. 청계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분은 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청계천도 이거는 이제 생태하천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제가 그 유지용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청계천은 상수도를 씁니다. 상수도를 수돗물 튼다고 보셔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물낭비가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물값을 내야 되죠, 서울시가. 그 청계천 물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네. 왜 깨끗한지 아시겠죠? 깨끗한 그 정도까지 깨끗하면 안 되는데 지금 깨끗한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이 청계천을 복원을 할 때 두 네.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 하나는 진짜 생태하천을 만들자. 예. 그러려면 유지용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청계천 상류 부분, 지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부터 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어렵긴 하죠. 그쵸. 이미 다 복귀하고 위에 네. 도시들이 네. 들어섰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그때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됐는데 청계천에서요. 속도전을 하느라고 그런 것들을 조금 무시하고 이제 한 경향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비판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청계천의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한다면 네.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네. 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도시에서도 이렇게 하천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국에 이제 전국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 세계에 알렸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청계천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 청계천 위에 또 청계고가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청계천 복원을 함으로써 거의 한 8차선 정도가 되는 도로를 없앴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도로를 만들기만 했었지 없애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시내 그것도. 없앴을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청계천의 청계고가를 없애고 청계천 위에 덮어 있었던 그 도로도 굉장히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이후에 그 청계천 주변의 차량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쓸데없이 글로 많이 차가 안 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게 이제 차의 진입 자체를 이제 수요가 막은 게 이제 줄어들게 있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차가 막힌다 그러면 도로를 넓혀야지 이 생각밖에 못 하다가 도로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보여준 게 청계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청계천 보러 가자는데 거기 차 끌고 가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네. 그냥 의뢰이 거기는 대중교통으로 가야지 하고 움직이는데 네. 그런 긍정적인 게 두 가지나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천을 떠올려 보면 네.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가까운 곳에서 하천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깨끗한 하천이 좋겠어라고 생각하게 한 게 청계천이라고 한다면, 이제 양재천은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고, 수원천은 그런 먼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시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줘서. 우리가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공간이 만들어졌나를 보면, 예전에 직강 하천이 있고 더러웠던 공간 하천이 생태 하천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거의 동일하지만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수원천 같은 경우는 그 시민들의 활동에서 시작돼서 그 활동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요. 지금도 수원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생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 주변에 이제 또 오염 물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것들도 다 계속 관리를 관리하고. 하시고요. 또 수원에는 수원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여러 하천들이 있는데 그 하천들을 다 그 종합적으로 좀 우리가 관리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수원 하천유역 네트워크라는 그 시민 네트워크가 또 구성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막 화성, 오산 인근 분들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걸. 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몇 년 전에는 그 환경부에서 이렇게 주는 상이 있어요. 생태 하천 보건 상 이런 거에서 최우수상을 그 서우천이 받았거든요. 수원에 있는 서우천. 서구천이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시민 활동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겉모양은 비슷하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그 동력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네, 거죠. 네. 아하. 야, 오늘 정말 양재천, 청계천, 수원천에 대해서 다 비슷하게 복원된 하천으로 막연히 생각했던 걸 선생님께서 시민 중심으로 됐을 때, 또 공무원들이 모범적인 행정을 했을 때 정부 주도형이었지만 또 게다가 상수도를 끌고 오는 무리수를 뒀지만 그래도 시내 한복판에 이런 하천을 복원해도 도시가 가능하다 하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청계천의 장점도 있다 이렇게 짚어주니까 야, 오늘 어디서 또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그렇죠? 여기 선생님 뭐 난리 났습니다. 0429님 오늘 퇴근은 하천길에 자전거 타면서 달릴게요. 그러셨는데요. 맞아요. 이 하천을 복원하면서 옆에 자전거 도로들을 또 많이들 만들었잖아요. 최성령 작가님 하천 얘기 너무 유익합니다. 계획대로 된 것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소중하게 잘 지켜야겠어요. 한종혜님 또 그런 얘기 해주셨고요. 광주의 푸른 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네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요건 다음에 오셔서 하실래요? 이거 다음에 자세히 또 기회가 되면 맞아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가 그 다른 때는 그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또 유난히 공간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 제가 다른 뭐 관찰하고 다닐 만한 정신도 없고요 요즘에. 우울해가지고요. 얼마 전에 정말이지 우리나라에 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성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네. 그거 이제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한 사건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근데 12월 3일에 선포된 그 계엄령이 취소가 안 됐다면 정말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 계엄령을 막을 수 있는 요인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결정적인 요인은 시민의 존재와 시민의 행동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밤에 국회 앞에 와가지고 뭐 그 빈몸으로 중무장한 군대를 막아서기도 하고 국회를 막고 있던 경찰 틈바구니로 국회의원 막 들어보내기도 하고 또 군대와 경찰 안에도 시민이 존재했죠. 그렇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이제 머뭇거리거나 시간을 끄는 등의 행동으로서 시민의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렵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 공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도시 공간이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의 행동과 선택이 어우러져서 오늘의 결과를 만든 거고요. 오늘 이야기한 사천 이야기도 그 맥락 속에서 시민의 선택과 결정이었다. 네, 우리가 만들었다. 아. 시민이 만들었다. 같이 계속 만들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작가님의 오늘 하천 이야기 내일의 도시를 생각해 책 안에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소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막판에 들어버리겠습니다.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